몇 해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할게요. 경상도에 사시는 한 72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냉장고 위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대요. 열어보니까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5만 원권으로 빼곡하게. 세어보니 8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딸이 처음에는 놀랐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모아두셨구나. 근데 금방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요. 왜냐면 그 돈 옆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병원비 무서워서 모아둔 돈,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한 줄이 가슴에 박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800만 원이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돈이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숫자를 몰랐던 거예요. 내 생활에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800만 원을 가지고도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 하고 느끼신 분 계시죠?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막연하게 많이 필요하겠지가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를 현실 숫자로 펼쳐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딱 한 가지를 얻어가실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뭘 시작해야 하는지 그 답이 선명해질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왜냐면 앞부분만 듣고 끄시면 불안만 커지거든요. 뒷부분에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이 살다가 혼자 되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들겠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먹던 밥을 한 사람이 먹으니까 반, 두 사람이 쓰던 전기를 한 사람이 쓰니까 반, 딱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10명 오는 식당이랑 5명 오는 식당이 있다고 해봐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가게 월세가 절반이 되나요? 전기세가 딱 반으로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기본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혼자 살아도 관리비 기본료는 그대로 나와요. 도시가스 기본료도 나오고 전기 기본료도 나와요. 냉장고는 혼자 산다고 반쪽짜리를 쓰지 않잖아요. 세탁기도 마찬가지고요. 집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람 수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2인 가구의 1인당 생활비보다 1인 가구의 생활비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함께 살 때 한 사람당 나가는 돈이 약 100만 원이었다면 혼자 살 때는 한 사람인데도 120만 원, 1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살 때는 나눠 쓰던 것들을 이제 혼자 다 감당해야 하니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표현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같이 사면 아끼는 효과가 있었는데 혼자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같이 살 때는 반찬 4-5가지를 해놓으면 둘이 먹으니까 적당했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그 반찬이 남아요. 2-3일 지나면 맛이 떨어지고 결국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예 적게 만들면 또 재료를 소량으로 사야 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기준으로 포장돼 있어요. 양파 한 망에 5개, 달걀 한 판에 30개.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이런 작은 비효율이 매달 쌓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심리적 소비 변화예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첫 해, 많은 분들이 2가지 극단 중 하나로 가세요.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는 쪽이에요. 난방도 안 틀고 반찬도 한 가지만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해져요. 다른 하나는 반대예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예요. 홈쇼핑에서 뭔가를 자꾸 사게 되고 자녀한테 선물을 자주 하게 되고 지인 모임에 가면 내가 쏠게 하면서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우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은 정직하거든요. 3개월쯤 지나서 통장을 보면
이렇게나 줄었어? 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1살 이영자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남편 떠나고 첫 석 달 동안 홈쇼핑으로 200만 원 넘게 쓰셨대요. 건강식품, 안마기, 이불, 그릇 세트. 사고 나서 택배가 오면 그 순간은 좀 기분이 나아지는데 다음 날 보면 또 허전해서 또 전화기를 두셨다고요.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 펑펑 우셨대요.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요. 근데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소비로 나타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항목별 금액만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변수, 비효율 변수까지 고려해야 현실에 맞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현실 숫자를 하나씩 열어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금액은 2025년 물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를 함께 고려한 평균적인 범위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돈이 나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항목을 알면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먹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왜냐면 이게 매일 나가는 돈이니까요. 하루 3끼, 30일이면 90끼예요. 이 90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 달 생활비의 기초가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 떠서 부엌에 가는데 냉장고를 열어봐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뭘 해먹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말아요. 점심때가 되면 또 귀찮아서 라면 하나 끓여요. 저녁에는 동네 슈퍼에서 도시락 하나 사와요. 이렇게 하루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석 달, 6개월, 1년이 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60대가 넘으면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몸이 알아서 필요한 걸 빼가는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하는 양이 줄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챙겨 먹어야 해요. 특히 단백질이요. 근육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어요. 60대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이걸 방치하면 70대에 걷기가 힘들어지고 80대에는 혼자 일어서기가 어려워져요. 그때 가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단백질 챙겨 먹는 게 나중에 요양원비를 아끼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계란 한 판이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대략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예요. 한 판이면 30개잖아요. 하루에 2개씩 먹으면 15끼를 먹을 수 있어요. 하루 단백질 보충 비용이 300원에서 500원인 거예요.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두부 한 모가 1,500원에서 2,000원인데 반 모씩 먹으면 이틀이에요. 콩나물은 한 봉지에 1,000원도 안 하잖아요. 싸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싸더라도 골고루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식비가 얼마나 나갈까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이 하루 3끼를 집에서 직접 해 드시는 경우를 기준으로요. 아침은 간단하게 밥, 국, 반찬 한두 가지. 재료비로 따지면 하루 약 3,000원에서 4,000원이에요. 점심도 비슷한 수준이고 저녁을 조금 더 신경 쓴다고 하면 5,000원 정도. 하루 식재료비가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예요. 이걸 30일로 곱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쯤 돼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집에서만 해 드셨을 때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외식이 생겨요. 자녀가 와서 같이 밥 먹자 하면 나가게 되고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에 식사 한 끼 하면 15,000원에서 2만 원은 나가잖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회비를 내고 단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식비가 더 올라가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현실적인 월 식비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아요. 아주 검소하게 거의 외식 없이 집밥 위주로 드시면 30만 원에서 35만 원. 보통 수준으로 한 달에 외식 서너 번 정도 하시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교 활동이 좀 있으시고 건강식까지 챙기시면
50만 원에서 60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식비를 줄이려고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침은 안 먹어도 돼. 점심은 과일로 때우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절약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고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좀 가요. 근데 결국 서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바닥난 채로 억지로 달리면 엔진이 망가져요. 수리비가 기름값보다 몇 배는 더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안 먹어서 아낀 30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 30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식비는 절약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만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최순자 어머니예요. 이분은 남편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셨어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쓰셨대요. 밥은 하루 2끼, 반찬은 김치랑 장아찌 위주,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랬더니 2년 만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근육이 너무 빠졌다고,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시작했는데 물리치료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여기에 영양제까지 처방받으니까 약값도 늘었고요. 결국 식비를 아꼈다가 의료비로 더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고기 사 먹을 걸 하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비 항목에서 권장 금액을 40만 원으로 잡을 거예요. 최소한의 외식과 적정한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이에요. 물론 지역이나 식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만 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거기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식비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었죠.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매일 나가는 돈이잖아요. 여기가 기초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매달 나가는 돈 중에 식비보다 더 무거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지분값이에요. 내가 매일 잠을 자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는 그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다 들으셔야 해요. 왜냐면 집이 있어도 돈이 나가거든요. 무주택이시면 당연히 나가고요. 다만 그 구조가 좀 달라요. 먼저 자기 집이 있는 분부터 볼게요. 내 집에서 사는데 무슨 주거비가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요, 집을 소유한다는 건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첫째, 관리비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매달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봄, 가을에는 보통 8만 원에서 12만 원, 여름, 겨울에는 냉난방 때문에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가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둘째, 공과금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가 따로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 관리비에 포함된 곳도 있어요. 따로 나오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면 전기세가 한 달에 2만 원에서 4만 원, 수도세가 만 원에서 2만 원, 가스비가 여름에는 5천 원, 겨울에는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가요. 평균으로 잡으면 공과금이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이에요. 셋째, 재산세예요. 이건 1년에 2번 나오는데 집값에 따라 달라져요. 시가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재산세가 1년에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이걸 한 달로 나누면 3만 원에서 4만 원쯤 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무시 못해요. 넷째, 수리비예요. 이게 복병이에요.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변기가 고장나고, 벽지가 눌러지고,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고, 이런 자잘한 수리가 1년에 서너 번은 생겨요. 이걸 다 합치면 자기 집에 사시는 분도 주거 관련 비용이 한 달에 25만 원에서 35만 원은 나온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이만큼은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사시는 집이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인가 하는 문제예요. 부부가 살 때는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적당했어요. 안방, 자녀방, 여분의 방. 근데 혼자 되시면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짐이 돼요. 안 쓰는 방이 2개인데 그 방도 관리비에는 포함돼 있거든요. 난방도 전체가 같이 돌아가니까 안 쓰는 방까지 데우는 셈이에요.
청소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69 새정미경 어머니예요. 방 3개짜리 32평 아파트에 혼자 사셨는데 관리비가 겨울에 25만 원이 넘었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같은 단지 내 방 2개짜리 24평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 비용은 좀 들었지만 관리비가 겨울에도 17만 원 정도로 줄었대요. 한 달에 8만 원, 1년이면 거의 100만 원을 아끼신 거예요. 거기다 큰 집 팔고 작은 집 사면서 남는 차액을 저축해 두셨대요. 자, 이번에는 월세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 빠듯해요. 수도권 기준으로 방 하나짜리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관리비가 또 따로 나와요.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관리비까지 합치면 주거비만 50만 원에서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나 중소도시로 가면 월세가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낮아지긴 해요. 근데 저렴한 집은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교통비가 올라가거든요. 병원이 먼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월세 금액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기 집이 있는 분은 주거비로 한 달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월세 사시는 분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이상. 이게 현실적인 주거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식비 40만 원, 주거비 25만 원에서 75만 원, 이것만 합쳐도 벌써 65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의료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경조사비도 아직 안 꺼냈고요. 슬슬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긴장이 준비로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많은 분들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이 항목이에요. 의료비. 왜 무서우냐면 다른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밥은 매달 비슷하게 먹고 관리비는 고지서가 미리 나오고, 근데 의료비는 언제 얼마나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할 때는 거의 안 나가다가 한번 터지면 몇백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의료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는 매달 꾸준히 나가는 기본 의료비고, 다른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의료비예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대비해야 해요. 먼저 기본 의료비부터 볼게요.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만성질환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이에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병원을 가셔야 해요. 약을 타러 가야 하니까요. 고혈압 약, 당뇨 약 같은 건 한 달치씩 처방받거든요. 진찰료에 약값까지 합치면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이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은 나와요. 여기에 3개월에 한 번쯤 혈액 검사를 하죠.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만으로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치과.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치과가 왜 무서우냐면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게 뭐냐면 60대부터는 치과 전용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1년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요. 안과도 이야기해야 해요. 60대가 넘으면 눈이 침침해지는 게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 있어요.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형외과도 빠질 수 없어요. 무릎, 허리, 어깨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연간 평균을 내보면 60대 여성의 연간 의료비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나와요. 한 달로 나누면 1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의료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불규칙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거예요. 기본 의료비로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잡으시고 거기에 별도로 의료 예비 적립금을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손 의료보험 이야기예요.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요. 근데 문제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60대 후반이 되면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서 한 달에 7만 원에서 12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아프면 2배로 아파요. 배우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고 약 챙겨주고 밥 만들어주고 옆에서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혼자 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도 혼자 119에 전화해야 하고, 수술 동의서도 혼자 사인해야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부터 혼자 밥 차려 먹어야 해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롭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회복을 늦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일단 의료비 정리를 하면 기본 월 20만 원에 의료 예비 적립 월 10만 원, 합해서 30만 원을 의료비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산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게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이에요. 벌써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직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경조사비, 예비비가 남았어요.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근데 괜찮아요. 끝까지 가면 방법이 보여요. 계속 가볼게요. 이제부터 나오는 항목들은 하나하나는 크지 않은데 다 합치면 꽤 돼요. 마치 빗물 같아요. 빗방울 하나는 안 무서운데 1시간 동안 내리면 웅덩이가 되잖아요. 이 항목들이 그래요. 첫째, 교통비예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이 무료예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근데 지하철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를 갈아타야 할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은 날은 택시를 탈 수밖에 없고, 지방에 계신 자녀 만나러 가려면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야 해요. 교통비는 월 1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둘째, 통신비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렵잖아요. 자녀랑 카카오톡도 해야 하고, 영상 통화도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니까요. 통신비는 인터넷 포함해서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잡으면 현실적이에요. 중간값으로 5만 원을 잡겠습니다. 셋째, 문화여갑이에요. 이건 돈이 아니라 삶의 공기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혼자 산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진짜로요.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요. 거기다 몸도 안 움직이게 되니까 근력도 빠지고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 결국 의료비로 돌아와요. 그래서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교회든 성당이든 동네 댄스 동호회든 어디든 사람 만나는 곳에 나가셔야 해요. 이런 거 다 합치면 문화여가비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돼요. 너무 아끼시면 삶이 쓸쓸해지고 그 쓸쓸함이 병으로 오니까 이건 아끼시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1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넷째, 경조사비예요. 이게 진짜 예상 밖 복병이에요. 60대가 되면 주변에 경조사가 늘어나요. 부의금, 축의금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한 달에 장례식 2번, 결혼식 한 번만 가도 20만 원이에요. 경조사비는 월 8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예요. 세탁기 고장, 냉장고 교체, 보일러 수리, 도배, 집 안서 수환 수리,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생겨요. 그리고 의외로 큰 게 안경이에요. 돋보기든 다초점이든 안경 하나 새로 맞추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런 비정기 지출을 대비하려면 매달 10만 원씩은 따로 모아두셔야 해요. 자, 이제 다 합산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항목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문화여가비 15만 원, 경조사비 8만 원, 예비 적립 1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138만 원이에요. 반올림하면 약
140만 원. 이게 자기 집이 있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정말 빠듯하게 간신히 버티는 수준의 최소 생활비예요. 여기에 여유분을 더하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필요해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월세 50만 원 정도를 더해야 하니까 최소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여유 있게 살려면 23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숫자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막막하시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숫자를 안 건 첫걸음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예요.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넘어서 해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부터 볼게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한 달에 약 62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남녀를 다 합친 평균이에요. 여성만 따로 보면 훨씬 낮아요.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인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기초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원 정도예요. 이 둘을 합치면 국민연금 5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 합해서 84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계산한 최소 생활비가 1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매달 70만 원 가까이가 부족한 거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에요. 방법이 5가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주택연금이에요. 집이 있는 분들한테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주택연금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60세에 시작하면 매달 약 70만 원 정도, 70세에 시작하면 약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이 국민연금에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연금 5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에 주택연금 70만 원이면 한 달에 154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최소 생활비 140만 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둘째,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 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는 건데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돼요. 늦었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늦은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셋째, 근로소득이에요. 60대라고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60대, 70대 시니어를 원하는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일을 하면 돈도 벌지만 사람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니까 일석삼조예요. 넷째, 정부 복지제도 활용이에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절약하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다섯째, 자산관리 재점검이에요. 혹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돈을 넣어두고 계신 분들,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오래전에 넣어두고 자동으로 재예치된 경우,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 정리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5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80만 원, 여기에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근로소득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복지제도 활용과 자산관리 최적화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다 합치면 160만 원에서 210만 원이 되는 거야. 숫자로 보니까 막연한 불안이 좀 가시지 않나요? 물론 모든 분이 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이 없으신 분은 주택연금을 못 쓰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근로가 어려우시고요. 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2가지라도 내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세팅해 두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한테 기대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자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지금 힘들어요. 내 생활비는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나한테도 자녀한테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자기 집 기준으로 약 140만 원이에요. 여유 있게 살려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이 필요하고요. 항목별로 보면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문화여가비 15만 원, 경조사비 8만 원, 예비 적립 10만 원. 그리고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정부 복지제도, 자산관리 최적화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숫자가 많았죠? 한 번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오늘 밤 식탁에 앉아서 지난 한 달 동안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적어보세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내 돈의 흐름을 아는 것. 이게 모든 준비의 시작이에요. 둘째,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복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한테 어떤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안내해줘요. 내가 모르고 있던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내 예금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오래전에 넣어둔 돈이 아주 낮은 금리로 묶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금리를 비교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매달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혼자 사시는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숫자를 알면 그 불안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계획이 있으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혼자라는 건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된 혼자는 당당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봐도 얼마나 강한 분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밤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나이별로, 집값별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시면 안 되니까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85세가 넘었는데도 혼자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는 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 손주들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분, 이런 분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와 건강한 노후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중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80%는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 9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장수 어르신들의 삶에서 관찰되고 과학적 연구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매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미국의 로마린다. 이 5곳이 대표적인 블루존입니다. 이 지역의 장수 어르신들을 연구해보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분들은 헬스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직접 빨래를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집안일을 직접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강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하루를 관찰해 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일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나면 또 조금 걷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을 쓸거나 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 유지입니다. 85세 이후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장을 볼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은 고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흔히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면 소식,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식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들은 결코 적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드십니다. 기름기를 오래 끓여서 빼고 부드럽게 만든 방식이에요. 사르데냐의 장수 어르신들은 양고기와 치즈를 많이 드시고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생선과 콩을 많이 드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85세가 넘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을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질긴 고기 대신 부드러운 생선을 드시거나 두부나 달걀을 활용하시거나 고기를 잘게 다지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분들이 다양하게 먹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양은 적지만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예외 없이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5명 정도가 평생 함께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아이 구성원들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면역력이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며 전체적인 사망 위험이 50%까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운동이나 식이요법의 효과보다도 큰 숫자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경로당이나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잠을 허투루 자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루틴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수면 습관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면과 기상 시간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블루존의 장수 어르신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둘째,
낮에 충분히 활동합니다. 낮에 적절하게 몸을 움직인 사람이 밤에 더 잘 잡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에 신경을 씁니다.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의 침실은 대체로 어둡고 조용하고 적당히 선선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야간 빈뇨에 대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고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을 은은하게 켜둡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머리를 계속 씁니다. 뇌를 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두시고 어떤 분은 퍼즐을 푸십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고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으면 연결이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마치 길을 자주 다니면 길이 넓어지고 안 다니면 풀이 무성해져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뇌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시청은 뇌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뇌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매일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6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병원과 친화돼 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고 검진도 받으시고 의사 말씀도 잘 들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몸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85세가 넘으면 평균적으로 7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약 봉투를 보면 의외로 약의 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혈압이 잘 조절되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니까 혈당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자기 몸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래된 단골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드는 것, 이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7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밝습니다. 특히 복도와 화장실, 계단 부분에 야간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신발에도 신경을 씁니다.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실내화를 신고 외출할 때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몸의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 낙상 예방에 직결됩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대면서 일직선으로 걷기, 이런 간단한 훈련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력과 청력 관리도 낙상 예방의 일부입니다. 잘 안 보이면 바닥에 턱이나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지기 쉽고, 잘 안 들리면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차 소리를 못 듣고 놀라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안경과 보청기를 꼼꼼하게 관리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8번째 특징,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85세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에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친구를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이 모든 상실과 변화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 줍니다. 둘째, 유머 감각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본전은 뽑았지 하고 웃으시는 겁니다. 셋째,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받아들임의 지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9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키가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 삶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5년 이내 사망 위험이 30% 낮다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삶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시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안 나가면 저 녀석들이 굶는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서 글씨 가르치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채소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왜 삶의 목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삶의 목적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동기가 생깁니다. 동기가 생기면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면 운동이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좋은 습관들이 삶의 목적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이유가 삶을 지탱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움직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넷째, 잠을 허투루 자지 않습니다. 다섯째, 머리를 계속 씁니다. 여섯째, 병원과 친화돼 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일곱째,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덟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아홉째,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초인적인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 걷고, 잘 먹고, 사람을 만나고, 머리를 쓰고, 잘 자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이유를 가지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의 합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은 85세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0대, 60대, 70대 하나씩 만들어 온 것들이 85세 이후에 건강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5세 이후의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블루존에서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하루 루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